생활과 윤리 3월 학평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양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학평이라는 걸 1학년 때도 보셨고 이제 2학년 때도 어떻게 보면 처음 봤죠. 오늘 처음 봤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 학교마다 달라요. 1학년 때 생활과 윤리를 끝낸 학교도 있어요.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생활과 윤리를 최선을 다해서 받고, 근데 또 많은 학교들이 2학년 때 생활과 윤리가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교도 많아요. 그런 학교들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3월 달에 개학을 하고 나갔고 지금 학교를 뭐 격주로 나가는 것도 많으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뭐 생활과 윤리 실제로 강의를 얼마 듣지 못한 채 시험을 치르게 된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와서 수강하는 친구는 두 종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1학년 때 내가 생활과 윤리를 다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과연 틀린 게 왜 틀렸을까 궁금해서 온 친구. 그렇죠? 또 다른 유형의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 배우진 않았는데 해보니까 이게 좀 할만한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나도 안 배운 건데도 한 8문제? 10문제는 그냥 막 눈에 답이 보이거든. 그쵸? 예. 또 그렇게 느껴서, 야, 그래? 그럼 내가 생활과 윤리 한번 해봐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생활과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 또 어때요? 흥미가 생겨서 지금 수강하러 온 수험생. 그쵸?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치르셨던 3월 학평 생활과 윤리는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느냐부터 한번 가볼게요. 좀 특이했죠? 맨날 나오는 주제가 안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들 뭘까요? 우리가 1번 보면은 수능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게 윤리학의 분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규범 윤리학이나 뭐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보통 1번으로 딴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이제 해설 강의 들어오기 전에 문제를 볼 거잖아요. 문제를 딱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 이제까지 전형적인 유형의 틀은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그래서 전 처음에 이거 보고 윤사인 줄 알았어요. 이게 생활과 윤리를 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윤리와 사상에서 맨날 나오는 제시문이에요. 이건 뭐 연계교재에도 나오고 윤리와 사상 수능에도 나오고요. 제가 거짓말 조금 더 못하면 100번 봤습니다. 이 제시문을. 이 사상과 관련해서. 그래서 야, 이거 특이하다. 올해 3월 학평이. 당연히 윤리학의 분류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굉장히 윤리와 사상의 성격이 강한 제시문이 나온 거예요. 일단 이 사상가 누구냐? 고대서양 사상가인데? 뭐 최고의 덕을 따르는 것. 그래서 어때요? 뭐 계속 덕 얘기를 하죠. 그럼 어때요? 최고의 덕을 따르는 건 바로 무슨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이성의 활동. 그다음 어때요? 인간은 이성적 관조 활동을 할 때 어때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게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이 사상가가 나왔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면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중에서 서양 윤리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덕윤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냐면 고대의 덕윤리를 대표하는 사상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출제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1번서부터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가 많았단 말이에요. 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해서 제시문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 진짜 공부가 제대로 됐으면 모르겠는데 뭐 사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평 정도에 막 탐구에 매진하는 친구가 있긴 있겠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탐구라는 건 딱 시험 때만 준비하고, 그렇죠? 보통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상가가 누군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번에서 일단은 뭐를 느꼈다? 어렵다. 체감 난도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요게 1번 문제예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데 행복은 최고선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다. 궁극 목표.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가세요. 행복은 인간만의 고유한 정신적 기능 수행과 무관하지 않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 행복을 위해 반드시 덕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행복을 위해서는 덕을 갖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윤사거든.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지덕.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요 지덕복 합일이라는 요런 어떤 특징들이 바로 뭡니까? 요거 있죠? 요 부분이 어때요? 누구에게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덕이라는 건 바로 그 중용의 덕이 중용의 덕. 오케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지덕복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서 이제 뭐와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덕복. 그죠? 대표적으로. 그럼 어떤 덕? 중용의 덕. 중용의 덕을 갖춰야 뭐 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어때요? 덕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어때요? 잘못된 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갖춰야죠. 중용의 덕을. 자, 그다음 이성이 아닌 감정의 명령을 따라 뭐야? 이성의 활동이라고 나오는데 뭐 계속.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어때? 말도 안 되는 선택지고요. 그다음 5번. 부와 명예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행복. 궁극적 목적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행복인데 봐봐. 그럼 어때요? 부와 명예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행복일까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성의 활동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성적 관조 활동, 이성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뭐다? 그치? 부와 명예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행복은 아니겠죠. 그대로 나오니까 뭐라고? 이성. 이성의 활동, 이성적 관조 활동.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성적인 거, 정신적인 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본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부와 명예는 당연히 뭐가 아니다? 그렇지?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 사상가는 보지 않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륜이지만 상당히 어때요? 윤사의 성격이 강한 그런 어떤 주제나 내용으로 구성된 문항이 1번으로 출제됐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뒤에도 가면은 좀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가장 어려웠던 문항 중에 한 문항을 저는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난도 문항 중에 하나 꼽으라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정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1번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다음 한번 볼까요? 2번 보시면요. 요거 이제 기후 정의와 관련된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기후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요.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쵸?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봐봐. 어디서?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더 크게 뭐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말은 뭐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기후변화에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중에서 어디란 거야?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건 선진국이야. 근데 피해는 누가 더 많이 보는 거야? 개발도상국이 더 많이 본다는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가지고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후정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그치? 선진국들이 함께 적극적인 뭐 한다는 거야. 보상과 지원. 이게 이제 기후정의라는 거야. 됐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는 최근까지 누가? 선진국에서 주로 배출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이 있거든. 근데 피해는 누가 많이 받는? 개발도상국에서 피해를 많이 받잖아. 그래서 바로 뭐야? 개발도상국에게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글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만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고 얘기하면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책임을 책임을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억은 아웃, 니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다. 당연한 거죠. 다음.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국제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뭡니까? 나타나고 이루어진 적도 있어요. 그다음 리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크다. 아니지. 누가 더 커요? 개발도상국이 더 크다라고 여기 나오잖아.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아웃. 리얼도. 정답은 뭐와 뭐? 니은과 디귿. 몇 번이 정답 되나요?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기후와 관련된 얘기 했고 이제 세 번째 주제를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도 뭐 당연히 나와야 되는 주제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 사상가가 출제가 됐다라는 건 다른 사상가가 출제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덜 복잡해요. 요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지 맞아요. 여러분들 요거 보면 알 거야.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그렇죠?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길러야 된다. 그렇죠? 누굽니까? 소로입니다. 소로. 이 주제는 뭘까요?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 갖고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뭐 시민불복종을 주장하는 이제 3명 정도의 사상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상가들하고 비교해서 출제가 됐더라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가 더 올라갔을 텐데 그래도 3월 학평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로에 관련된 문제를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1번보다는 제가 볼 때는 3번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볼게요. 시민은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국가의 양심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뭐라고 보고 있어요? 소로는 양심. 됐죠? 그래서 1번 아웃. 2번 부정의한 법에 대한 개인의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시민불복종이니까. 그렇죠? 그다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라도 어때요?
뭐가 될 수 있어? 시민불복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볼 때는 소로가. 그래서 어때요? 언제나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다음. 시민불복종은 사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거 봐봐. 시민불복종이 위법행위는 맞죠? 실정법을 위반하니까. 그런데 어때요? 요게 잘못됐네. 사익 실현은 목적이 아니지. 공익입니다. 공익. 됐죠? 그다음. 시민불복종은 다수 시민의 견해에 근거해야만 아니야.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여러분들 어때요? 다수 시민의 견해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죠? 소로는 양심. 됐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네 번째 한번 가볼까요? 4번. 오케이. 또 소비 얘기가 나오죠. 소비 한번 봅시다.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 학생 답안인데 기억에서 미움중 옳지 않은 거. 여기서 얘기를 하는 소비는 이제 무슨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나타나네요. 녹색 소비. 그렇죠? 동물 복지를 고려하고 뭐 공정무역이라든가 생태 이런 녹색 소비 이게 바로 뭡니까? 윤리적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A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뭐다? 윤리적 소비예요. 볼까요? 윤리적 소비. 근데 윤리적 소비에 대한 설명으로 뭐를 요구하고 옳지 않은 거. 그렇죠? 한번 가볼게요. A는 즉 윤리적 소비는 경제적 효용만을 고려한 개인의 소비 행위가 지니는 사회적 한계를 인식했다. 그렇죠. 좋네요. 그다음 어때요? 정답 안 돼요. 옳은 얘기니까 개인의 소비 행위가 환경, 노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 이건 뭐 제시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 윤리적 소비. 이에 따라 윤리적 소비는 인간, 동물, 생태계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품 구매를 권장. 역시 어때요? 윤리적 소비의 특징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를 드러내기 위한 소비. 누가 봐도 이건 윤리적 소비가 아니죠.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리얼은 과시소비. 여러분들 뭐 웨블런 효과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과시소비입니다. 과시소비.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리얼이 되는 거예요. 4번. 자, 그다음 5번. 윤리적 소비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소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역시 어때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 옳지 않은 건 뭐다? 리얼. 정답 해결했죠? 예, 뭐 이런 문제들은 뭐 여러분들이 볼 때 지식이 있으면 더 빨리 정확하게 풀었을 것이고 지식이 없다고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이런 문항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생활과 윤리가 쉬운 과목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5번인가요? 5번 한번 가봅시다. 5번이 여러분들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면에서 보면은 1번하고 5번이 어려웠어. 그렇죠? 그럼 뭐가 더 어려웠을까라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1번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1번이. 왜? 1번은 많은 친구들이 도통 누군지조차도 못 찾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 5번 가봐요. 가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의자에게 최대 이익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옳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다. 즉 정의를 주제로 해서 출제가 된 문항이 5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능에서도요. 요 주제가 언제나 100%는 아닙니다. 근데 한 85% 정도는 뭐다? 오답률 1이에요. 뭐가? 정의라는 주제가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주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1번에서 어려웠던 문항이라 그러면 5번은 당연한 거고. 근데 어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느낄 수 있으니까 1번, 5번이 가장 어려웠을 만한 문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을 봐봐요. 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인데 무슨 정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기 계속 나오잖아. 봐.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취득,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및 불이에 대한 교종의 원리. 그렇죠? 최초 취득의 원칙. 그렇죠? 정당한 양도의 원칙. 그다음 어때요? 교정의 원칙. 이런 어때요? 정의의 원칙이라는 절차적 특징을 제시하고 있지. 이 사상은 누굴까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니까 노직이란 말이에요. 아마 5번 틀린 친구들이 많죠. 5번은 뭐 항상 거의 뭐 80% 이상 생활과 윤리에서는 단골 뭡니까? 오답률 1입니다. 출제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답률 1위가 되는 거죠. 오늘 2학년 생활과 윤리 학평에서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 맞아요. 뭐 어려웠어요. 뭐 얘기하는 친구들인데,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요 정도 수준이면은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어려운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도 이제 나 수능으로 생활을 볼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친구들 입장에서 본다면, 요 정도면은 굉장히 어때요? 이 주제치고는 평이하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2학년 시작 단계니까 당연히 어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어려워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가볼게요. 롤스만의 특징. 사유재산을 가지고 올리는 차등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솔직히. 이거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봐도 이런 것들은 어때요? 오답률이 한 60% 정도 나올 만한 보기입니다. 어려워요. 왜냐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롤스가 사유재산을 바로 뭡니까? 사유재산 인정을 해.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 그러니까 어때요? 사유재산은 어때요? 사람마다 다 달리 가져도 된다.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이게 왜 틀렸죠? 맞죠? 많은 친구들 요까지만 보거든. 사유재산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차등분배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해. 굉장히 뭐 어렵고, 근데 과거 몇 번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자, 보세요. 요까지만 보지 말고 요거 좀 확장해서 봐봐.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입니다. 요까지 보는 거예요. 오케이? 예.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기본적인 자유권에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차등적으로 분배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분명히 얘기잖아요. 롤스가 정의 원칙 제1 원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자유와 관련해서는 그치 평등하게 뭐 해야 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죠.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은 평등하게 뭐 돼야 된다. 보장돼야 된다. 맞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차등 분배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다? 롤스의 특징이 아닙니다. 됐어요? 두 번째, 모든 경제적 제한은 이 정도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롤스를 배운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했을 거예요. 롤스는 어때요? 모든 경제적 제한가 업적에 비례해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건 뭐 여러분들 최소수혜층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업적에 대해서만 그거 한다면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얘기하잖아. 불평등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렇지. 뭐 때문이야? 최소수혜층의 이익이 향상될 때, 그게 전제가 될 때 바로 뭐다? 불평등이 뭐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롤스가 하잖아. 그러니까 어때? 당연히 업적에 비례해서 모든 경제적 제약가 분배돼야 된다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롤스 같은 사상가들은 어때요? 반대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디귿 볼게요. 요게 또 어려웠지. 이게 누구나 안 어려워요. 롤스는 안 어렵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롤스는 맞단 말이야. 근데 이제 노직을 적용시키면 여러분들 노직은 막 학교에서도 뭐라고 배우냐면 막 최소국가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국가 역할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지.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억하고 뭐가 어렵다? 디귿이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 제시문을 보면은 제시문 그 위에 보이죠? 교정의 원칙이라고 나오잖아. 교정. 예를 들어 뭐에 있어서 봐봐. 취득가 이전에 있어서의 부정의가 발생하면 그거 바로 잡아야 되잖아. 시정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누가 바로 잡아줄 거야? 이 역할을 누가 해? 국가가. 맞잖아? 그럼 여러분들 봐봐. 국가의 역할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누구도? 노직도. 그래서 맞단 말이야. 이제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다? 디귿은 맞는 얘기예요. 공통점이 된다는 거죠. 리얼. 노직만의 특징이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지.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요? 바로 어때요? 이런 목적을 지닌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노직은 뭐 하고 있어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즉 이 부분을 수업을 제대로 들은 친구들이라면 학교에서도 이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찾아냈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노직의 특징이 바로 뭐다? 이 부분이거든. 맞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디귿과 리얼. 그렇지만 역시 제가 볼 때는 일면에서 일면뿐만 아니고 여기 20문제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얘기하라 그러면 역시 뭐다? 5번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기억 같은 보기는 이건 뭐 전형적으로 어때요? 수능 출제할 때 많이 나오는 보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렇게 어렵게 출제할 때 주로 다루는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학평 보기가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때? 체감 난도는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6번째 6번으로 제가 이제 좀 넘어갈게요. 6번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때요? 어렵다고 느끼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갑이 아니야, 을이야. 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땐 그래. 자, 인간이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생태학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뭐야?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만 봐도 솔직히 우리는 알거든. 누구예요? 레오폴드예요. 생태중심주의입니다. 또 나오잖아요. 생태학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의 역사는 인간과 돼지 사이의 생물학적, 그렇죠. 돼지라는 돼지윤리 얘기까지도 이제 단서를 슬쩍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니까 사실은 갑은 뭡니까? 생태중심주의 중에서 누구? 레오폴드. 뭐 그냥 그래, 여기까지만 저 쓸게요.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을이 누군지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을이 누굽니까? 인간이 자연을 분해하고 해체한. 누구지? 자연은 인간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참된 기납을 통해 사물의 본성을 탐구하면 인간의 힘이야. 이게 사실은 어려웠던 거야. 여러분들 그쵸? 다 공감하죠? 을이라는 사상가가 프랜시스 베이컨이거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단서 그렇지, 참된 기납.
이게 결정적 단서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보면은 베이컨의 특징이 막 보여요. 오케이? 자연을 뭐라고 봅니까? 그렇지.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정복의 대상. 알겠어? 그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해서 어때요? 우리 인간의 생활을 뭐 해야 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어때요? 사물의 본성을 탐구하면 인간의 힘은 뭐다? 확대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논리까지 어때요? 여기서 추론이 되거든. 그 이제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베이컨이 맞아.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딱 보면은 이 6번 문항의 을 제시문이 베이컨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2학년의 스텝에서는 요 단계에서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번도 어려웠고 6번도 어려웠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물론 5번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가볼게요. A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다 뭐냐면 둘 다 긍정을 해야 되는데 볼게. 인간은 자연의 다른 존재보다 우월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어때요? 레오폴드가 뭐 할까요? 반대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요 기억의 내용은 A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죠. 됐어요? 다음 요번에 OX가 나와야 되는구나. 레오폴드가 긍정하고 베이컨이 뭐 해야 됩니까? 부정해야 되네요. 그렇죠? 볼게요. 생태계는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과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레오폴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생태계 전체가 뭐를 지닌다?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레오폴드는 주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긍정, 당연히 베이컨 입장에서는 부정. 그러니까 어때요? 니은 B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간다라는 거지. 됐니? 다음 봐요. 디귿 볼게요. 요번에는 이제 베이컨, 디귿 리을은 다 베이컨에 이제 적용시키면 되겠네. 도덕적 존중의 대상을 인간 이외의 생명체로 확대해야 될까요? 아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리을. 자연과학적 지식을 쌓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강화해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우리가 기술하면 어떻습니까? 보기 리을처럼 이런 의미를 지닌 문장으로 뭐 된다? 기술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니은 리을 4번이 정답 되네요.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번 문항은 맞습니다. 요 여러분들이 베이컨이구나라는 것만 왜냐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베이컨의 특징을 이제 학교에서는 거의 배웠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운 친구들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컨인 걸 알면은 사실은 어때요? 보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 맞죠? 보기는 정말 평이했어. 단 제시문에서 이 을사상가가 베이컨인가 이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힘든 과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하는데 6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5번, 6번이 아마 오답률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장 높게 나올 겁니다. 다음 볼게요. 1번도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5번이 가장 높게 나올 거고 1번이나 6번 문제가 아마 상위 랭킹 5위 안에는 들겠죠. 오답률. 그렇죠? 네. 7번. 이런 7번 문제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완전한 비문학 독해입니다. 이게 이제 저출산 문제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봐봐요. 다음 글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 봐봐. 육아로 인한 바로 뭡니까? 경제적 부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의 증가,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이걸로 인해서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출산 현상이 자꾸 심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 국가 경쟁력 악화, 이런 어떤 또 뭡니까? 그렇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 있죠. 요걸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봐봐요.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바로 뭐다? 개인이나 요 가정만으로는 안 돼. 바로 뭐다? 국가의 제도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뭐 국가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통해서 뭐야? 이 양육 부담을 뭐야?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 알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럼 볼게요. 저출산 문제 해결은 개인의 인식 개선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이거 필요한 거야. 그다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양육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한 거지. 국가의 제도적 해결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정답은 누가 봐도 뭐야? 2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윤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이제 비문학 독해적인 성격도 있어요. 물론 취재가 됩니다. 우리 생활과 윤리라는 이제 영역은. 근데 요것만 취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공동체적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다. 이거 봐봐.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데 공동체적 사고방식이야?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야? 개인주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공동체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의 증가라고 나오잖아. 그렇죠? 끝났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부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과 출산율이 서로 무관해? 아니지.
봐봐요.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여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무관하지 않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다음 육아를 위한 비용은 가족이 전적으로 국가의 제도적 해결 방안이 뭐야? 국가의 제도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잖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러므로 정답 뭐야?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아했을 법한 문제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틀리라고 출제하는 건 아니고 맞으라고 출제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얼마나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8번째 볼게요.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배웠나 모르겠네. 제가 이번에 느낀 이 생윤이 윤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굉장히 어때요?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이제 전형적으로 어때요? 윤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 물론 생윤에도 있죠. 일단은 뭐 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손 얘기 나오면 9%는 누굽니까? 애덤 스미스거든. 적절한 것만 고르는 거야. 봐봐.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 9%는 맞아요. 그 다음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는 공적인 이익 증진으로 이어진다. 보이지 않는 손. 좋아요. 그 다음 어때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이타심. 아니, 타인의 이타심 작은 얘기는 안 하죠. 오케이? 그 다음 리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의 시장 개입이 최소화. 그렇죠. 국가의 시장 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답은 뭐다? 기업, 리을. 뭐 전형적인 어때요? 스미스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스미스를 공부했던 친구들이 뭘 어려워했을까라고 얘기하면 이제 디귿 보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어렵다라고 느꼈겠구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어때요? 이타심보다는 어때요? 이기심이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빵집 주인은 여러분들 어때요? 왜 빵을 만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건 아니거든. 뭐를 위해서? 내가 좋은 빵을 만들어야 어때요? 내가 돈을 벌잖아. 근데 어때요?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난 좋은 빵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다 건강해져. 쉽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공익에 뭐가 되는 거야? 도움이 되는 거지. 나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뭐야?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바로 뭐로 이어진다? 공적인 이익 증진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요거죠. 근데 어때? 타인의 이타심 자극이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하고 뭐 하는 거야? 상충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이게 이걸로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타인의 이타심 자극이라는 요 부분은 뭡니까? 이 상충되는 이 부분은 뭐다? 옳지 못한 거야. 이제 이해됐어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서 다르게 표현한 복입니다. 실질적인 어때요? 요 보기를 만든 소스는 근거는 제가 볼 때는 어때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정답 나왔고 9번째 문제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요것도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죠. 어디까지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프리드먼이라는 사상가인데요. 뭐 사상가 이름은 여러분들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고 단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지. 봐봐.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어디까지? 기업의 이익 극대화. 요걸로 보고 있단 말이야. 뭐 공익을 실현하고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렇죠? 바로 어때요? 이 사상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뭐 어디까지로 보고 있다? 기업의 이익 극대화. 알겠어? 요거야 포인트는. 자, 그다음 봐봐. 근데 이제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이렇게 정리해 두면 돼. 어떤 방법? 속임수나 기만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기업의 이익 극대화. 이것이 기업의 바로 뭐다? 나오잖아.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다. 여기까지 이제 보고 있는 거야. 범위를,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그럼 볼게요. 기업은 사회적 공익 추구를 본질. 말도 안 돼요. 이건 뭐 기업의 본질. 당연히 기업의 본질은 뭐 이익 추구입니다. 다음.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당연한 거요. 기업은 이익 추구 과정에서 합법적 이 말이 어때요? 속임수나 기만 행위가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합법적이라는 얘기야.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쵸? 됐고. 리얼. 기업은 이익 추구와 무관한 기부 활동.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바로 뭐야? 기업의 이익 극대화. 됐어요? 그 정답 뭡니까? 니은과 디귿. 3번이 되는 거야. 바로 나오잖아요. 10번째 딱 절반 오네요. 10번 한번 볼게요. 요것도 여러분들 뭐 기본적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여러분들이 빨리 쉽게 풀 수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또 문제를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 이것도 사실은 어때요? 비문학 독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드리워져 있는 문항이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결국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대 정책에 대한 얘기죠. 우대 정책,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야? 누구야 대상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야? 혜택. 그러면서 어때요? 여기서 뭘 들고 있어요? 대학 입학. 그렇죠? 소수인종 또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별도의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우대 정책은 성과 위주의 분배 방식이 야기한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공동체 실현에 기여함으로 정당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우대 정책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제시문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봐봐. 그러면 다음 글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 우대 정책은 사회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지. 말도 안 되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니까? 정당하다고 하니까? 그럼 어때요? 이건 바로 뭐 부정적인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다음, 소외계층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다음, 학업 성취도가 대학 입학 자격 부여의 유일한 기준이야? 그렇지 않잖아. 여기 나오잖아.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별도의 그런 뭐를 준다라는 거, 혜택을.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학업 성취도가 대학 입학 자격 부여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지. 다음, 우대 정책은 역차별을 초래하여 사회적 갈등, 이것도 역시 뭐에 관련된 거야? 우대 정책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내용이잖아. 어떻습니까? 지금 제시문은 우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야?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어? 그다음 5번.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된다. 정답 몇 번? 5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실질적 평등이 핵심이 되겠지. 실적 평등이라는 건 바로 뭐야? 형식적 평등과 다르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 특수성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요까지.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주제는 뭐다? 우대 정책. 됐죠? 역시 뭐 비문학 독해의 성격이 강했고요. 11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11번째입니다. 지우고 갈게요. 이 얘기도 이제 우리가 합니다. 다루고 있죠. 뭐 깊이 다룰 주제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 바로 뭐다?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이 발전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과 자연이 뭐야? 공존할 수 있고 개발과 보존에 있어서의 바로 뭐야? 조화입니다. 조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돼. 개발과 보존의 조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가볼게. 모든 개발 사업을 중지, 이건 아니라는 거야. 모든 개발을 중지시키. 제가 얘기했죠. 개발과 보존에 있어서의 뭐를 추구한다? 조화와 균형.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개발을 중지시킨다라고 얘기하면 기억은 적절하지 못하네. 니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당연한 거고. 니은은 맞네요. 디귿.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거 봐요. 뭐와? 성장과 보호를 동시에 고려. 쉽게 얘기하면 조화와 균형을 얘기를 하고 있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 좋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뭐가 된다? 5번이 정답이 된다. 정답 확인하시고 12번째 들어가 볼게요. 제가 볼 때는 10번, 1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비문학 독해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맞아요. 제시문만 잘 파악하면은 선택지가 해결이 돼. 근데 11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적 특징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이거는 어때요?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11번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왜 틀렸지 생각하는데 이건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뭐 깊이 있는 지식은 아니지만 알겠죠? 기본적 지식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 12번 가볼게요. 12번째 뭐 평화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뭐 제시문을 보면은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네요. 뭐 단서는 굉장히 많아. 이 사상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서는 정말 많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볼게. 폭력을 이렇게 얘기하네.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난 거지. 누굽니까? 갈퉁이죠. 갈퉁이라는 사상가에. 그쵸? 그러고 나오죠. 이 폭력의 삼각형에서 어떤 꼭지점에서도 바로 어때 시작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꼭지점으로도 쉽사리 전달된다. 그러면서 어때요? 직접적 폭력, 그 다음 어때요? 폭력적 구조, 내면화된 폭력적 문화, 이게 이제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직접적 폭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문화는 장기간에 걸쳐 제도화되고 반복되고 의식화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중에서 문화적 폭력이 언어, 예술, 종교 등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 직접적 구조적 폭력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뭐 우리가 다 했던 얘기 그대로 나오니까 바로 이제 보기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 문화는 폭력인가? 당연히 폭력이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직접적인 폭력 말고도 여러분들 어때요? 직접적인 폭력도 들어가겠지만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뭐다? 당연히 폭력입니다. 다음 사회구조 개선은 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왜? 여기 나오잖아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당연히 어때요? 억압이라든가 착취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뭐가 필요하다? 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해서 그러한 구조가 뭐야? 개선돼야겠지. 다음. 폭력은 항상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요게 원래는 어렵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원래 어렵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답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시문에 없었으면은 이 12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라고. 평화와 관련해서 갈퉁이라는 사상가 출제가 됐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없었으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보기 디귿이 위에 답이 있어. 왜? 자, 봐봐.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 삼각형으로 보는데 어떤 꼭지점에서도 시작될 수 있대. 그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어디다 다 시작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봐봐. 폭력이 항상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어때? 돼, 안 돼? 안 돼. 여기 나오잖아. 어떤 꼭지점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근데 어때요? 항상 문화적,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틀린 거야. 왜? 여기 나와 있잖아, 정답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요게 없었으면 12번 문항도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 될 수 있거든. 보기 디귿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려워요. 사실은 보기 기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 여러분들 뭐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도 삶의 조건 위협하면 어때요? 폭력이죠. 그럼 문화도 문화적 폭력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때요? 디귿 같은 경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근데 다행히 제시문에 나와 있어서 우리는 어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웃. 언어에 담긴 상징적 차원의 폭력은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당연한 거죠. 여기 나오잖아. 여기 보면 제시문에도. 자, 그러므로 정답은 뭡니까?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되네. 됐어요? 4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12번 문제 평화, 갈퉁이라는 사상가죠. 갈퉁이라는 사상가가 출제가 됐고 이제 주제는 아마 평화입니다. 평화 관련된 주제로 출제된 12번 문항 해결하고 13번째 13번 문항 한번 가봅시다. 야, 이게 13번도 이게 참 주제가 재밌는 주제가 나왔어요. 이건 뭐 아주 많이 나왔었던 문제죠. 이건 물론 이제 생윤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생윤에서는 제가 보고 놀랐어요. 오, 이게 윤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윤례사상이라는 과목 있잖아요. 거기서 한 5년, 6년 전 거 기출문제를 보면은 안 나온 애가 없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똑같이 나왔어요. 제시문도 똑같고 유형도 똑같아. 이렇게 나오면 거의 100% 이렇게 나와. 100%가 어디 있어요? 95% 이 유형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야, 이거 근데 생윤에서 잘 안 다뤘던 유형이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평에서는 좀 생윤에서 많이 출제됐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특징이에요. 일단 가볼게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래요. 사회적 존재이고 개인의 자아는 사회에 선행하여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때요? 뭐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개인이 어때요? 공동체와 뭡니까?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를 막 강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주의야? 공동체주의거든. 근데 밑에 걸 봐라. 지금 이제 제시문의 가와 굉장히 대비되는 특징이 나타나. 봐봐. 공동체를 뭐로 봐? 개인의 조엄성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수단처럼 보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의 메인은 공동체야 뭐야? 개인이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서 뭐를 강조하는 거야? 개인의 권리나 선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야. 그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주의라고 얘기한다고. 됐어요?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해놓고 보면 돼. 그럼 X 공동체를 개인의 봐봐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갖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되는 거야. 봐봐 공동체를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토대로 강조하는 정도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토대로 강조하는 정도는 이게 높고 이게 낮단 말이야. 그럼 X 가볼까요? X가 낮아야 되네. 1로 가고 1로 가고 1로 가고 일로 가야 되네. 지금 이제 제가 화살표를 친 4개가 X방향이거든. 그럼 뭐와 뭐만 해당돼? 기업과 디귿만 해당돼. 맞아요? 그 다음 봐봐. 개인을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개별적 존재로 강조하는 정도는 당연히 자유주의가 높죠. 그럼 Y는 뭐 해야 돼? 높아야 돼. Y 어디 있어요? Y가 여기 있네. 그럼 색깔을 바꿔야겠다. 여러분들 혼돈되실 수 있으니까 Y는 어때요? 이렇게 간다고. 그쵸? 기업과 디귿만 해당되니까. 이렇게 간다고. 오, 똑같이 가네. 역시 어때요? Y도 뭐야? 기업과 디귿이 걸리네. 맞죠? Y도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X가 기업과 디귿에. 즉 X에 해당되는 게 기업과 디귿이죠. 그럼 기업과 디귿만 보면 되거든. 근데 어때요? 둘 모두 다 뭐에도 똑같이 걸려? Y에도 똑같이 걸려. 그럼 이제 결국 뭐로 승부가 나는 거야? G로 승부가 나는 거야. G로. G는 어때요? 공동체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 공동체를 뭐로 본다? 도구로 강조하는 정도. 이건 당연히 뭐야? 자유주의가 뭐예요? 높을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기업과 디귿 중에서 뭐다? 그래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생륜에서는 좀처럼 우리가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니죠. 많이 나오는 주제가 아닌데, 이런 주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1번 유형도 그렇고, 지금 13번 유형도 그렇고, 제가 볼 때 1번과 13번 유형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한 4, 5년 전에 윤사에서 거의 나왔던 유형하고 거의 100% 똑같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생륜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심지어는 과거에 생륜을 했고 지금은 성인이 되신 분들, 그 선생님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좀 젊은 선생님들은 실제로 생륜을 선택을 해서 생륜으로 시험을 봐서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생륜을 가르치니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생륜이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했던 그 시기 때하고 다르게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런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생륜에서 윤 사장의 특징이 생륜으로 많이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생륜이 많이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야, 생륜은 그냥 공부 안 해도 돼. 그런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고 생륜 선택하면 여러분들 답이 없습니다, 진짜. 알겠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14번째 봅시다. 이게 전형적인 생륜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에도 여러분들 이 주제가 뭐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그대로 됩니다. 역시 뭐 수능에까지도 뭐 심심치 않게 자주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게 원래는 바로 뭐다? 생륜의 주제는 이런 거거든요.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 자,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이게 바로 뭐야? 공포의 발견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이 사상가 누굽니까 선생님 하면은 그건 다 나와. 바로 누굴까요? 그치.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인간은 기꺼이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뭐 책임져라. 책임윤리. 그 이유는 어때요?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에서 바로 뭐야?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를 도출해냈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요나스의 책임윤리거든. 적절하지 않은 것만 골라주면 돼요. 봐봐. 현 세대는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울까? 말도 안 돼. 우리 인간이 뭐야? 책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책임의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건 책임 없다는 얘기거든. 이게 책임윤리인데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4번은 여러분들 요나스만 알면은 정답은 뭐 어렵지 않게 다들 여러분들 어때요? 옳지 않은 거 1번 골라냈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 봐봐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가 나온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작년 수능에 어때요? 100% 똑같이 나온 문장입니다. 오케이? 수능에 거의 의미적으로 보면 100%예요. 100%.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고려할 행위. 당연한 얘기. 기술이 초래할 희망보다는 뭐 공포를 놓은. 그래서 공포의 발견술. 그다음 어때요? 인간은 인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당연한. 나머지 내용은 어때요?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평인데 이게 작년에 요나스가 수능에 출제가 됐는데 유사도가 몇 프로 정도 되냐면 제가 느끼는 건 한 85% 90% 똑같아요. 뭐가 선택지나 이제 보기에 나왔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륜이란 과목도 물론 이제 지식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때? 필요한 지식만 확실하게 다져두면 출제가 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야 진짜 완전히 생륜이 공부가 된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어때요? 생륜은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지식 없이, 야, 가서 제시문만 잘 읽으면 답이 보여. 그렇게 풀리는 문제도 있죠. 한 3, 4문제. 그건 여러분들 어때요?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15번째 갑시다. 요것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랬을 텐데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비문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인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요게 이제 결국은 핵심 쟁점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봐봐. 그러면 핵심 주제가 뭐냐? 둘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공통된 주제가 뭐냐? 세계화거든. 그 봐봐. 갑은 세계화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거야. 그렇지? 봐봐. 어때요? 부정적이야. 무슨 입장? 부정적이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을을 봐봐. 뭐야?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죠? 공동의 번영이 가능해지고, 이거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세계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바로 가요? 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야. 세계화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부를, 여기 나오잖아. 응? 누가? 선진국이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부를 징계? 말도 안 되는 거야. 비교만 해도 끝나. 그다음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문화적 고유성 유지를 저해한다.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역이나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오는 얘기니까. 그다음 을 한번 세계화는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을 약화시켜요. 여기다 봐봐.
이 상호 의존성 뭡니까? 강화시킨다고 나오잖아. 그래서 어때요? 뭐 한다? 공동의 번영이 가능하다.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 네 번째 4번 한번 볼게요. 세계화는 국가 간의 문화교류를 뭐야? 가능하게 한다고 나와. 다양한 문화 공존 가능하다고 나와. 근데 어때?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고. 그냥 이게 그냥 짝만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윤이 다 이런 건가 봐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5번 세계화는 국가 간의 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어때요? 세계화를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갑의 입장에서 뭘까? 반대하겠죠. 대표적으로. 됐죠? 그 정답은 뭐 어렵지 않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사면을 한번 가볼까요? 사면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나요? 제가 볼 때는 사면도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번 3월 학평은 앞부분이 어려웠어요. 1번, 5번, 6번 이런 앞쪽 부분이 좀 어려웠었고 뒤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이 비문학 독해적인 성격의 주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가 오히려 뚝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최선을 다해서 만일 내가 봤다라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제 얘기에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처음엔 좀 긴장되고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은 술술 풀렸어요라고 이제 느끼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죠. 그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것도 이제 전형적인 비문학 독해예요. 뭐와 관련된 비문학 독해입니까? 이거예요. 인공지능 기술. 이 인공지능. 오케이? 요까지. 굉장히 어때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돼. 그런데 요게 핵심이지.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우려할까? 이 사람은 우려 안 해. 왜? 봐봐. 왜 우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인간의 감정, 자율성과 관련된 분야의 일을 인공지능이 하는 것은 뭐다? 한계가 있어. 이건 못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이 사람이 바라볼 때는 뭐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우려할 필요 없어. 그 입장을 정확하게 캐치하면 되는 거야. 가봅시다. 다음 강연자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 제한 없이 아니라니까. 요런 분야에 있어서는 자율성, 감정 요런 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나오잖아. 끝. 다음.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의 역할이 존재해. 여기 나오네. 인간의 감정, 자율성과 관련된 분야. 정답 몇 번? 2번. 자, 세 번째. 인공지능은 앞으로 인간의 모든 일을 못 한다니까. 감정, 자율성 요런 관련된 분야는 요건 어때요? 대체가 안 된다.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인공지능이. 됐고. 계속 똑같은 말이죠. 네 번째. 봐봐. 자율성과 관련된 일은 못해. 인공지능이 한계가 있어. 근데 어때요? 인간과 동일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더 이상 이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인공지능은 사회적 폐해를 초래함으로 이 사람이 바라볼 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야. 부정적이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인공지능이 사회적 폐해를 초래해서 개발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어때요? 이 사상가 입장하고 뭡니까? 매칭이 안 돼요. 됐어? 이 사상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게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예. 왜? 어떤 사람들하고 다르거든. 알겠어? 어떤 사람들 우려해. 이러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우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런 거 우려할 필요 없어. 왜? 얘가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어때요? 모든 인간의 역할을 얘가 어때요? 뭐 하지 못해? 대체할 수 없어. 이 얘기거든. 됐죠? 이제 네 문제 남았나요? 17번? 오케이. 똑같아. 똑같은 유형이 나온 거예요. 세계화 받지. 그래요. 세계화도 어때요? 한쪽은 세계화에 대해서 긍정적, 한쪽은 부정적. 똑같은 유형이 나와요. 봐봐. 이게 재밌어. 일단은 그러면 공통 주제, 공통적인 핵심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 뭐야? 이겁니다. 요걸 쳐놓으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예. 나야. 나의 입장은 어디까지야? 요까지야. 그럼 나는 익명성 보장을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봐? 난 긍정적으로 봐. 왜?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주고. 난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야. 익명성 보장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죠. 그런데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면 뭐라고? 해킹, 사기, 유해 사이트, 사이버 범죄 증가. 오케이? 그러니까 뭐로 보는 거야? 사이버 범죄가 나타난다는 부정적으로. 나랑 다른 거죠. 오케이? 이런 식의 유형이에요. 생윤이. 핵심 쟁점을 물으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봐봐. 나는 이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뭐라고 생각한다. 봐봐. 나는 뭐라고 봐? 익명성 보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근데 봐봐.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억제시킨다. 어때요? 내용이 뭐야? 익명성에서 부정적인 내용이지. 그럼 내 입장이 아니야. 내 입장이 아니야. 다음.
익명성은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 있음. 자, 나는 익명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근데 내용은 어때요? 부정적 내용이지. 그럼 나의 입장이 될 수 있어 없어? 또 똑같아.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킬 수 있음. 이거는 뭐야? 익명성의 긍정적인 내용이지.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나의 뭐가 될 수 있어? 입장이. 이걸 어떤 사람들이 뭐다? 모르고 있다. 정답 몇 번? 3번. 됐죠? 4번 와봐. 익명성은 개인에 따라 악하게 이용될 수 있다. 역시 어때요? 익명성에 관련된 뭐야?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어때?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하고 뭐야? 내 입장에 맞지 않아. 됐고, 마지막. 익명성은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역시 어떻습니까? 나는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내용이 뭐야? 부정적 내용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내 입장이니까 아니까? 아니란 말이야. 아주 간단한 거죠, 사실은. 그 정답이 몇 번? 3번. 아까 세계화, 긍정적, 부정적. 자, 또 한다. 익명성 보장, 긍정적, 부정적. 나는 긍정적,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 요런 문제 유형들. 요게 이제 핵심 쟁점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바로 18번째 들어갈게요. 18번째도 여러분들 어때요? 똑같죠? 공통의 핵심 주제가 나와요. 뭡니까? 통일. 근데 이제 진짜 핵심 주제는 통일보다는 여기서는 뭐다? 어떻게 하면 통일이 쉽게 얘기하면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뭐야? 방법. 그거야. 그래서, 와봐요. 을은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 오케이? 갑은 어때요? 그렇지. 경제, 예술 분야부터 먼저 교류. 이게 입장이 다른 거야. 알겠어요? 결국 뭐다? 요렇게 통일하는 게 정당하냐? 요런 방법을 통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일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의 뭐가 나타나는 거야? 입장 차이가. 그게 결국은 뭐가 될까요? 핵심 쟁점. 이제 알겠죠? 그거야. 그래서 어때요? 통일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 맞아. 다 필요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어디야?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고. 그렇죠? 여기도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고. 다 필요해. 통일을 위해 예술이나 경제 분야의 교류가 필요해? 당연히 필요하죠. 왜? 둘 다 이쪽은 뭐 말할 것도 없어. 여기도 뭐야?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긍정하잖아. 이것도 역시 다 긍정한단 말이야.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 세 번째. 자, 사회적 비용 고려해야 됩니까? 사회적 비용 고려해. 왜? 여기도 어때요? 사회적 비용 고려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사회적 비용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 이것도 어때요? 다. 오케이? 그 다음 또 봐봐. 통일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인류 구현에 이바지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둘 다 통일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통일하자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핵심 쟁점은 바로 뭐야? 이거겠지. 하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딴 거 아니야. 뭐가 우선돼야 되느냐? 자, 봐봐. 요게 우선돼야 되느냐? 요게 우선돼야 되느냐? 요 우선 여부. 즉, 방법적인 거죠. 어떤 것의 우선성 여부. 이것이 바로 뭐다? 갑과 을의 입장의 차이를 뭐하고 있어요? 갈라놓게 되는 거지. 즉, 핵심 쟁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뭐다? 5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지금 이제 비슷한 유형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통일, 그 다음에 세계화. 맞죠? 그 다음 이제 봤던 방금 전에 뭐 익명성.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거기다 이제 저출산 또 서비스로 나왔고 인공지능 또 서비스로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올 때, 이거 봐라. 20문제 중에서 한 6문제가 거의 국어 비문학 독해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 안 해도 생윤 등급 나오니까 우리 다 생윤으로 가자. 생윤으로 오는 건 좋아요. 굉장히 환영합니다. 격하게 환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19번째. 역시 이거 보고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이 생윤을 확정을 짓습니다. 19번 문제를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난 생윤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봐봐.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갈게. 이거는 봐봐요. 적절하진 게 정답이 1번이야. 전통 문화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 이 얘기죠. 근데 봐봐. 여기에 보면 뭐야.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전통 문화를 재구성. 그러니까 어때? 옳지 않은 건 뭐야? 1번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19번 문제를 딱 풀면서 마음을 굳힙니다. 나 생윤 갈 거야. 오세요. 오케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갑니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요, 우리 생윤이. 한 40% 가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이 사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들 있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은 나머지는 뭐 제가 보더라도 어때요? 순탄대로입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2번. 전통문화는 구성원의 유대감 증진.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는 조화. 당연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통문화는 구성원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고 전통문화는 세대가 단절되지 않고 오케이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고 끝낼게요. 예, 이제
세계 시민주의에 관련된 얘기 나와요. 세계 시민주의가 뭐냐면 인류를 하나의 어때요? 세계 시민적 관점으로 보는 게 이게 이제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구냐면 싱어입니다. 싱어. 오케이? 여러분들 그냥 공부를 아직까지 그까지 안 한 친구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자, 일단 볼게요. 지금 뭐다? 기아 문제입니다. 기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야. 그럼 갑부터 볼게요. 국제사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때요? 세계 시민주의라는 거 공동으로 노력해야겠지. 그쵸? 맞네. 그 다음, 을 봐요. 우리는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인도주의적 의무, 좋네. 병. 개인은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기부하도록 노력해. 다 좋은 얘기네. 근데 어때요? 각국의 기아 문제는 어때요? 해당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해야 할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왜?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에 이거는 뭡니까? 위배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갑, 을, 병.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요거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나 주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앞부분이 좀 어려웠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생윤의 특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3월 학평을 통해서 생윤이라는 과목이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잘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게 3월 학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친구들이 우리 생윤을 선택해서 생윤관계에서 우리 친구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